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소녀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서 세상의 소란스러운 일들이 잘 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비탈을 일궈 밭을 갈거나 산에서 나는 나무를 뜯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환의 집은 마을 가장 위쪽 숲과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환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늙으신 할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효심은 마을 아래 냇물처럼 맑고 끊임이 없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연환은 산속에 자라는 풀과 나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알맞은 약초를 구해다 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봄이 오려는지 산바람 끝에 묻어있던 매서운 냉기가 조금씩 물러가고 양지 바른 곳에는 언 땅이 녹아 촉촉한 흙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기운을 펴고 할아버지의 기침을 택게 할 약초를 구하기 위해 채비했습니다. 아직 산속 그늘진 곳에는 잔설이 하얗게 남아있어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기 십상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익숙한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튼튼한 다래끼를 등 뒤에 메고 호미 자루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은 뒤 할아버지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날이 풀렸다 해도 산은 험하니 너무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연화는 걱정 마시라며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숲은 연화에게 익숙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낙엽 냄새와 소나무의 짙은 향기,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들이 뿜어내는 풋풋한 내음이 어우러져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화는 덤불을 헤치며 눈 속에 숨어있는 귀한 약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워서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마른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것도 연화가 보면 귀한 약초의 싹이거나 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호미질을 하여 도라지와 더덕을 캐내고 으슬으슬한 감기 기운에 좋다는 뿌리도 넉넉하게 캐서 다래끼에 담았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벗삼아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다 보니 어느새 연화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바위 너덜지대 근처에서 무언가 거무스름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쓰러져 있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자세히 보니 짐승의 털가죽이 아니라 사람의 옷자락 같았습니다. 연화는 호미를 꽉 쥐고 조심조심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혹시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바위 뒤편, 바람을 간신히 피할 수 있는 온폭한 곳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몸 위에는 얇은 눈이 덮여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다급하게 사내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내의 옷차림은 산골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곱고 부드러운 비단으로 지어진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을 헤매다 긁히고 찢겨 엉망이 되어 있었고 흙탕물과 핏자국이 얼룩져 있어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사내의 코 밑에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미약하게나마 더운 김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한 연화는 사내의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불렀지만 사내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내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사내의 몸을 덮어주려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내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사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사내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어 연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비틀거리고 눈길에 넘어지면서도 연화는 이를 악물고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을 걸며 사내의 의식을 깨우려 노력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쫓아내려 애썼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일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점점 어둑어둑해지며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연화의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목구멍에서 단내 섞인 쇳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등 뒤에 엎인 혹은 질질 끌다시피 부축하고 있는 이 낯선 사내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중간중간 쉴 때마다 사내의 맥을 짚어보며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인했고 그때마다 기적처럼 미약하게 이어지는 맥박이 연화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미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연안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만이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기척을 들은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흙투성이가 된 채 낯선 사내를 부축하고 서 있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은 누구고?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지만 연화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 거친 숨만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연화를 도와 사내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랫목은 군부를 지펴놓아 따뜻했지만 사내의 몸은 여전히 밖에서 묻혀온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연화와 할아버지는 서둘러 사내의 젖은 겉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차가운 기운을 걷어내려 애썼습니다. 방 안에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사내의 입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화는 쉴 틈도 없이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말려두었던 약재꾸러미를 풀어헤친 연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으뜸인 약초들을 골라냈습니다. 생강과 대추를 넉넉히 넣고 산에서 캐온 쇳뿌리와 귀한 약재들을 옹기 약탕기에 담았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와 구수한 약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을 하는 동안에도 방 안에 누워있는 사내의 상태가 걱정되어 자꾸만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약탕기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끓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조급한 마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약이 다 끓자 연화는 정성스럽게 배보자기에 약물을 걸러내어 사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갈색의 약물은 보기만 해도 쓴맛이 느껴졌지만 지금 사내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사내의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떠서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목구멍이 막힌 듯 잘 삼키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내렸지만 연화가 수건으로 닦아주며 제발 삼키셔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라고 간절히 속삭이자 사내는 무의식 중에도 꿀꺽하고 약을 받아 넘겼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약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창백했던 사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붉은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내의 젖은 옷을 말리며 찢어진 옷감 사이로 보이는 속옷의 문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산골 촌노인 할아버지의 눈에도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연아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구나. 옷감이며 행색이 귀한 집 자제이거나 높은 벼슬을 하시는 분 같아.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벼슬이 높건 낮건 부자건 가난하건 지금은 그저 아픈 환자일 뿐이에요. 제가 의원은 아니지만 산속에서 배운 지혜로 이분을 꼭 살려내고 싶어요. 연화의 단호하고 순수한 마음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손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사내의 곁을 지키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내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구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연화는 물수건을 차갑게 적셔 사내의 이마에 올려주고 손발을 주무르며 혈액 순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쑥을 꺼내어 뜸을 뜰 준비를 했습니다. 쑥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혈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쑥뜸을 놓았습니다. 따끔한 열기가 피부에 닿자 사내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이는 곧 꽉 막혀 있던 길을 뚫어주는 신호였습니다. 연화의 정성스러운 손길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이마에도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며 문풍지를 덜덜 떨게 만들었지만 방 안은 사람을 살리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내를 치고 멀리서 동이 터올 무렵이 되어서야 사내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끓어오르던 열도 한풀 꺾이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편안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간호를 하던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쪽잠을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연화.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저분이 고비를 넘긴 게야. 할아버지의 따뜻한 칭찬에 연화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방 안을 비추자 사내의 윤곽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과 핏자국을 닦아내고 나니 깎아놓은 밤처럼 수려하고 기품 있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 그리고 굽게 담은 입술에서는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문득 이 깊은 산골까지 어쩌다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어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기심을 억누르고 환자가 깨어났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미음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끓인 약재 찌꺼기를 걷어내고 쌀을 불려 맷돌에 곱게 간 뒤 정성껏 미음을 쑤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향하는 연화의 발걸음은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던 연화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갔다가 사람을 구해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님이 도왔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소단에서 쌀알이 퍼지며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쯤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하는 낮은 신음 소리와 함께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숟가락을 놓은 채 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사내는 깨어나서 어떤 말을 할까? 나를 보고 놀라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내는 눈을 반쯤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과 낯선 냄새,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기운에
혼란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연화가 들어오자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그윽한 눈동자가 연화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병약한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하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과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얼른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가까이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시는지요? 여기는 산골 마을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사내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붙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기도 했고 상황을 파악하느라 신중을 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자릿기를 가져와 사내의 입가에 대어 주었습니다. 사내는 연화의 도움을 받아 물을 몇 모금 마신 뒤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낭자가 나를 살렸구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타고난 위엄과 깊은 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하고는 방금 끓여온 미음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소녀 연화와 신분을 알 수 없는 귀한 손님과의 인연은 따뜻한 미음 한 그릇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밖에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앞으로 마을 전체를, 아니 나라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사내가 겨우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것은 연화가 그를 구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자 사내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자신의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천장 석가래와 흙냄새가 나는 벽,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놓인 질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통에 다시금 눈을 감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과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무척이나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연화는 사내가 깨어났다는 기척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미음이 담긴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운이 좀 나시는지요? 며칠을 꼬박 앓으셨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가 건네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마치 생명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산골 소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저 눈빛으로 깊은 고마움을 표시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굳이 말을 시키지 않고 묵묵히 젖은 수건으로 사내의 손과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연화의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며 헛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낯선 남자를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것이 못내 걱정스러우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 손녀의 착한 심성을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방문을 열어 사내의 상태를 살피곤 했는데 그때마다 사내에게서 풍기는 범상치 않은 기운에 놀라곤 했습니다. 비록 병색이 완연하고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사내의 눈빛이나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손짓 하나하나에는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품과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내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고 이것이 우리 집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 없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사내에게 미음을 몇 숟가락 먹인 뒤 약탕기에서 갓 타려낸 탕약을 가져왔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쌉싸름한 약 냄새에 사내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연화가 호호 불어가며 식혀주는 정성을 보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마셨습니다. 이 약은 산 깊은 곳에서 캔 묵은 더덕과 템을 넣어 달인 것입니다. 기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이만한 것이 없으니 쓰더라도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합니다. 연화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말에 사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다 비우고 나자 사내는 다시금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사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연화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겨우내 묵혀두었던 이불 빨래를 하고 마당 한쪽에 널어놓은 약초들을 뒤집어주며 햇볕을 골고루 받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살인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집에 있느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에서 소문 빠르기로 유명한 칠성내였습니다. 칠성내는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꿰고 있을 정도로 오지랖이 넓고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살을 붙여온 동네방네 퍼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안악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칠성내를 맞이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칠성내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오며 특유의 호들갑스러운 태도로 연화를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어제 내가 산밑밭에서 김을 매다가 봤는데 말이야. 네가 웬 덩치 큰 사람을 업고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싶어서 와봤지. 혹시 누구 다친 사람이라도 있는 게야? 칠성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그 시선은 자꾸만 사내가 누워있는 건넌 방 쪽을 향했습니다. 연화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산에서 나무를 좀 많이 해서 지게에 지고 내려오느라 그리 보였나 봐요. 사람이라니요, 당치도 않아요. 연화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에 쥔 빨래방망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내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마당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무를 해온 것 치고는 네 얼굴이 너무 뺄쑥해 보여서 걱정이 되어 그렇지. 그런데 저기 팻마루에 놓인 저 신발은 누구 것이냐? 남자 신발 같은데 너희 할아버지 신발치고는 너무 크고 모양이 번듯해 보이는데? 칠성내가 가리킨 곳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사내의 가죽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흙투성이었지만 튼튼한 가죽과 정교한 바느질은 시골 장터에서 파는 물건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연화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칠성내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저건 할아버지가 장날에 새로 사신 거예요. 발이 좀 부으셔서 편하게 신으시려고 큰 걸로 장만하셨어요. 연화는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칠성내의 표정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칠성이 아버지가 신는 집신하고는 영 딴판이네. 꽤 비싸 보이는데 말이야. 칠성내는 묘한 웃음을 흘리며 건넌방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화가 앞을 막아 서려는 찰나 방 안에서 사내의 기침 소리가 콜록콜록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굵고 낮은 남자의 기침 소리는 결코 노인인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같을 수 없었습니다. 칠성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방 안에 누가 있구나. 젊은 남자 목소리 같은데. 연화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칠성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연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뒤편에서 장작을 패던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나타나셨습니다. 칠성내 왔는가? 내 몸이 좀 안 좋아서 먼 친척 조카가 약을 지어 문병을 왔네.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보게. 할아버지의 엄한 목소리에 칠성내는 찔끔하며 물러섰습니다. 예, 어르신. 친척 조카분이 오셨군요. 진작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칠성내는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하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다는 듯한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칠성내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할아버지는 연화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칠성내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저 사내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시끄러워질 게 뻔하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큰마루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신발을 미리 치웠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만 세상에는 남의 불행이나 비밀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분간은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거라. 한편 연안의 집을 나선 칠성내는 곧바로 마을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빨래터에는 이미 동네 안악들이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하자마자 보따리를 풀듯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글쎄, 저기 산 밑 연안의 집에 젊은 남자가 숨어 있다니까. 안악들의 방망이질 소리가 뚝 끊기고 모두의 시선이 칠성내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연환의 집에 남자가? 그 얌전한 연화가 그럴 리가 있나? 덕구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칠성내는 눈을 크게 뜨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킨마루에는 으리으리한 가죽신이 놓여 있고 방 안에서는 젊은 남자 기침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친척 조카라던데? 라는 말은 어느새 도망친 산적일지도 모른다는 말로 바뀌었고 다시 어쩌면 관아에서 찾는 흉악범일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화가 몰래 정인을 숨겨두고 키우는 것이 아니냐며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 집에서 며칠 전부터 밤마다 약 다리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며 의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호기심과 의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일을 하다가도 연안의 집 쪽을 힐끔거렸고 아이들도 함부로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시각 연안의 방 안에 누워있던 사내는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짐작이나 하는 듯 무거운 표정으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떠나고 싶었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수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습니다. 사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반드시 기운을 차려 이 은혜를 갚고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리라. 사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점심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 연화의 얼굴은 여전히 밝고 환했습니다. 식사하셔요. 오늘은 산나물을 무쳐 보리밥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오? 아까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던데. 연화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웃 아주머니께서 안부를 묻고 가셨을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식사나 맛있게 하세요. 사내는 연화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 분명함에도 환자인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소녀의 마음이 너무나 고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묵히 밥을 떠먹으며 이 밥알 하나하나에 담긴 소녀의 정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분위기는
더욱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남자들은 칠성내가 퍼뜨린 소문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영감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내가 정말로 쫓기는 범죄자라면 우리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어 관아에 알려야 하지 않겠나? 그러자 옆에 있던 청년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 할아버지가 친척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괜히 관아에 알렸다가 무고한 사람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고 땅거미가 내려앉는 마을 어귀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자 연안의 집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 여기저기를 점검하셨습니다. 연안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약탕기 앞에 앉아 불을 지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이분이 완쾌되어 떠나실 수 있게 해주세요. 타오르는 불꽃 속에 사내의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왜 이토록 낯선 사내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그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만은 확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호집 문 너머로 할아버지와 연화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분이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마을 사람들 눈초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연화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사내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여전히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모든 의심은 사라지겠지만 동시에 나의 적들에게 내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다. 사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에 불빛인 듯한 무언가가 마을 입구 쪽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연안의 집까지 전해졌습니다. 연화와 할아버지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동시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할아버지,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지팡이를 꽉 쥐며 대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소용돌이가 이제 곧 연안의 집을 덮칠 기세였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찼던 밤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금 희뿌연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밤 마을 입구에서 어른거렸던 횃불과 소라는 다행히 큰 사단으로 번지지 않고 잠잠해졌지만 연안의 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쳤지만 귀는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쫑긋거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조차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때 건넌방에서 연하 낭자, 계시오? 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는 며칠 전보다 훨씬 좋아진 얼굴색으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흐트러졌던 머리카락도 손수 단정하게 쓸어 넘긴 뒤였습니다. 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사내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에 간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소. 목이 조금 칼칼한데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겠소? 그의 부탁은 정중하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말린 둥굴레와 감잎을 우려낸 차를 다관에 담아 찻잔과 함께 소반에 받쳐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연화가 내려놓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니 향을 먼저 음미하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은 산골 마을의 투박한 사기 그릇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실의 귀한 백자를 다루는 듯한 우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매자락을 살짝 가리고 고개를 돌려 차를 마시는 절도 있는 동작,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손길, 그리고 차맛을 음미한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그의 모든 행동은 뼈대 있는 가문에서 오랫동안 몸에 익힌 예법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구해온 이 사람이 결코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차맛이 참으로 일품이요. 벼슬길에 있을 때 궁궐에서 맛보았던 그 어떤 명차보다도 향이 깊고 구수하구려. 낭자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겠지. 사내가 나지막이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궁궐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은 듯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혹시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아니신지요?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골까지 홀로 오게 되셨는지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래야 저희가 나리를 더 잘 모실 수 있고 또 닥쳐올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깊은 고뇌에 빠진 듯했습니다. 낭자,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낭자와 할아버지께 더 큰 화를 부를까 저어되오. 나는 그저 잠시 길을 잃은 사람일 뿐이요. 몸이 조금만 더 회복되면 조용히 떠날 것이니 그때까지만 모른 척 해주시오. 사내의 간곡한 부탁에 연화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숨기려 할수록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이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빈 찻잔을 거두어 방을 나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흉흉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 마을 어귀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십수명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육모 방망이와 환도를 차고 붉은색 띠를 두른 관복을 입고 있어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포졸들을 이끄는 대장인 듯한 자는 말 위에서 거만하게 마을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 이장은 당장 나와라. 관아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밭일하던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웅성거리며 마을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영감 이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포졸 대장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이 누추한 산골 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장은 말채찍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탁탁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성에서 중요한 죄인이 탈옥하여 이 근방산으로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있다. 키가 크고 귀티가 나는 사내라고 하니 혹시 마을에 낯선 자가 들어오거나 수상한 낌새를 본 적이 있으면 당장 고하라. 만약 숨겨주거나 알면서도 고하지 않으면 역적과 한통속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죄인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한 곳, 바로
산 중턱에 있는 연안의 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칠성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드디어 자신의 말이 맞았음을 증명할 기회가 왔다는 흥분과 포상금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제가 압니다요. 제가 며칠 전에 수상한 놈을 봤습니다요. 칠성내의 목소리는 앙칼지게 광장에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은 칠성내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거칠게 뿌리치고 대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장은 말 위에서 칠성내를 내려다보며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오, 그래? 어디서 누구를 보았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저기 산 위쪽에 오막살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는 연하라는 계집애가 며칠 전에 산에서 웬 남자를 업고 내려왔습니다요. 제가 그 집 뒷마루에서 비싼 가죽신도 받고 방 안에서 젊은 남자 기침 소리도 들었다니까요. 그 집 노인네는 친척 조카라고 둘러댔지만 이 산골에 그런 귀한 신을 신은 친척이 있을 리가 없지요. 분명 나리들이 찾으시는 그놈이 틀림없습니다. 칠성내는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대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산 위쪽 오막살이라 아주 구체적이군.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큰 상을 내릴 것이나 거짓이라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장의 말에 칠성내는 비굴하게 웃으며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히 관가 나리들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요? 당장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대장은 즉시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었느냐? 당장 저 안악이 가리키는 집으로 간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집을 포위하라. 포졸들은 우렁찬 대답과 함께 창을 고쳐잡고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는 기세등등하게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쩌면 좋아. 연안에 큰일 났네. 안악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서슬퍼런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흙길 위로 수십 개의 발자국이 난폭하게 찍히며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연안의 집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할아버지는 산 밑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흙먼지를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관아의 포졸들이 떼를 지어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칠성내가 고변을 한 모양입니다.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러 두 분께 큰 폐를 끼치게 되었군요. 지금이라도 내가 나가서 저들을 맞이해야. 연하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사내를 부축하며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몸으로 나가시면 꼼짝없이 잡혀가십니다. 죄인이라니요. 나리께서 죄를 지으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압니다. 분명 오해가 있거나 모함일 것입니다.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연화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이 순박한 소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낭자, 내 말을 들으시오. 저들은 나를 잡으러 온 것이오. 내가 나가서 순순히 잡혀주면 낭자와 할아버지는 무사할 것이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소. 싫습니다. 제가 구했습니다. 제가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가시게 둘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락방에 숨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연화는 완강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저놈들이 죄인이라고 떠드는 걸 보니 필시 나리의 정적들이 보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잡히시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피하고 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간곡한 만류의 사내는 어쩔 수 없이 다락방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신발과 짐을 챙겨 아궁이 깊숙한 곳에 숨기고 방안을 정돈하여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을 없애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박살 날 듯 젖혀졌습니다. 마당으로 들이닥친 포졸들은 닥치는 대로 항아리를 걷어차고 약초 널어놓은 멍석을 뒤엎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성껏 말려둔 약초들이 흙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도 할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포졸 대장이 마당 한가운데서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놈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 놈을 어디에 숨겼느냐?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과 저 늙은이의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연화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날이 억울합니다. 저희 집에는 저와 할아버지 단둘뿐입니다. 며칠 전 몸이 편찮으신 친척분이 잠시 다녀가신 적은 있지만 이미 떠나고 안 계십니다. 죄인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연화는 있는 힘을 다해 거짓을 말하며 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칠성내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이 계집이 거짓을 고하는구나. 여봐라, 이 안악이 본 것이 확실하냐. 칠성내는 연화의 눈을 피하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확실합니다요. 전현이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도 방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저 방 아니면 부엌에 숨겼을 게 뻔해요. 칠성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장은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샅샅이 뒤져라. 방바닥을 뜯어내서라도 찾아내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뛰어 올라가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장롱문이 열리고 이불들이 마당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솥뚜껑이 날아가는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포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젊은 포졸의 힘에 밀려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집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해버렸고 숨죽여 지켜보던 다락방 속의 사내는 주먹을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다락방 문을 발견하고는 창끝으로 문고리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대장님, 여기 다락문이 잠겨 있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그 외침에 모든 시선이 다락방 쪽으로 쏠렸습니다. 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라, 쥐새끼가 저기 숨어 있었구나. 당장 문을 부수어라. 연화의 심장이 찼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은 채 닥쳐올 비극을 예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제발.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포졸의 도끼가 다락방 문을 내리찍는 둔탁한 소리가 쿵, 쿵 하고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나무 문이 쪼개지는 소리는 마치 연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사내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도끼날이 쿠광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을 박살내며 다락방 안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자욱한 먼지가 피어오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두 귀를 틀어막았고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포졸들은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려는 맹수처럼 부서진 문틈으로 창을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에 있는 놈은
당장 기어 나오너라. 나오지 않으면 창으로 찔러 죽일 것이다. 칠성내는 마당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흉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숨죽이며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뿐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욱한 먼지 구름을 뚫고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우렁찬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이놈들, 무엄하다.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함부로 무기를 들이대느냐. 그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넘쳤고 천지를 뒤흔들 듯한 위엄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문을 부수던 포졸들이 기세에 눌려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서진 문짝이 덜어지며 어두운 다락방 입구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며칠간 알아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뒷짐을 지고 마루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기운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죽을 때가 되니 왕 흉내라도 내고 싶은 게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려 꿀려라. 대장의 명령에 포졸 2명이 사내의 양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내는 품속에서 천으로 감싼 작은 물건을 꺼내어 대장의 눈앞에 번개처럼 들어 보였습니다. 붉은색 비단 주머니가 흘러내리며 드러난 것은 황금빛이 찬란하게 감도는 둥근 패였습니다. 그 패의 한가운데에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아래에는 여짐 칠린, 루전 칠린, 짐이 친히 임한 것과 같다. 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대장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들고 있던 칼을 철그렁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하사하거나 황제 본인이 암행을 나설 때 지니는 왕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신물이었습니다. 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공포로 인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상감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용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감마마라는 단어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도, 할아버지도, 포졸들도, 그리고 담장 너머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포졸들이 허둥지둥 무기를 버리고 마당 흙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상감마마, 만세, 죽여주시옵소서.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칠성내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대장이 엎드린 것을 보고 눈치를 살피며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장날이 저 거짓골을 한 놈이 임금님이라도 된다는 겁니까요? 칠성내가 푼수 없이 중얼거리자 대장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칠성내의 발목을 걷어차며 윽박질렀습니다. 닥쳐라 인연, 네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망발을 하느냐. 황제는 천천히 햇마루 계단을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엎드려 떨고 있는 대장과 포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안심시켜야 할 본분이 있거늘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만 믿고 죄 없는 양민의 집을 부수고 행패를 부렸으니 이것이 관군이 할 짓이냐 아니면 산적대가 할 짓이냐. 황제의 호통은 가을 서리처럼 매서웠습니다. 대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뱉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소인이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범했사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황제는 시선을 돌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칠성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내는 황제와 눈이 마주치자 히익 하는 소리를 내며 기절할 듯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네 인연,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고 이웃을 해하려 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네 새치혀가 사람을 죽일 뻔하였도다. 네 죄를 물어 당장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쳐야 마땅하나. 이 집주인의 덕을 보아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려 이웃을 모함하지 말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들린다면 그때는 네 혀가 온전치 못할 것이다. 썩 물러가라. 황제의 엄명에 칠성내는 혼비백산하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돌을 연발하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황제는 다시 대장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도 듣거라. 나는 잠시 병을 치료하고 요양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다. 오늘의 일은 내 환궁할 때까지 비밀에 붙일 것이니 너희는 즉시 물러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라. 또한 너희가 부수고 어지럽힌 이 집의 기물들은 관아의 창고를 열어 배로 변상하여 가져오도록 하라. 이것은 어명이다. 대장과 포졸들은 감격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받잡겠사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들은 뒷걸음질로 조심스럽게 마당을 빠져나가 쥐 죽은 듯 조용히 마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연화와 할아버지는 마루 끝에 엎드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며칠간 먹이고 재우며 쑥뜸을 놓아주었던 그 사내가 바로 이 나라의 지존, 황제였다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미천한 저희가 용안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추한 곳에 모시고 하대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듯 하옵니다. 연하 역시 두려움에 몸을 떨며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황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할아버지와 연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어르신. 그리고 연하 낭자, 고개를 드시오. 황제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황제를 바라보자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죄라니요.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자객들에게 쫓겨 부상을 입고 산속에서 죽어가던 나를 살린 것은 바로 두 분입니다. 내가 황제라는 껍데기를 벗고 그저 죽어가는 한 인간이었을 때 나를 살린 것은 낭자의 따뜻한 미음 한 그릇과 할아버지의 아랫목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절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죄를 묻다니요. 황제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옷자락을 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연하와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가 산골의 촌노와 소녀에게 예를 표하는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부덕하여 나의 백성을 불안에 떨게 하고 평온한 집에 난리를 일으켰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소. 이 난장판이 된 집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오. 황제는 마당에 널브러진 깨진 항아리 조각과 짓밟힌 약초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연하는 황제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집이야 다시 고치면 그만이고 약초는 산에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훔치며 말하자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 내 비록 힘은 없으나 결자해지라 하였으니 어지러진 집안을 치우는 것을 돕겠소. 할아버지가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전하. 어찌 옥체로 이런 험한 일을 하시려 합니까?
저희가 치우면 됩니다. 하지만 황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늘만은 황제가 아니라 이 집의 식객으로서 밥값을 하고 싶소. 함께 치웁시다. 그렇게 하여 산골 오막살이 집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라의 황제와 산골 소녀, 그리고 늙은 노인이 나란히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엎어진 멍석을 털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비지를 했고 연하는 황제가 다치지 않게 옆에서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던 분위기도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황제가 깨진 옹기 조각을 보고 이거 참 아깝게 되었구려 하고 혀를 차면 할아버지가 허어 그 옹기는 원래 실금이 가 있어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응수하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이 쌓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는 땅거미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난장판이 되었던 집안은 세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고 깨진 물건들은 한쪽에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낮에 소동으로 재료가 넉넉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라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땀 흘리며 마당을 쓰는 뒷모습은 영락없는 우리네 이웃 같구나.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마루에 걸터 앉아 쉬고 있던 황제와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보리 섞인 밥에 된장국, 그리고 텃밭에서 뜯은 상추와 고추가 전부였지만 황제는 그 어떤 수라상보다 맛있게 밥을 비웠습니다. 궁궐에 기름진 음식들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데 이 집의 밥은 먹을수록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나는구려. 아마도 두 분의 맑은 마음이 담겨서일 것이요. 황제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 후에 따뜻한 숭늉을 내어오며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전하,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신 듯하고 신분도 밝혀지셨으니 곧 황궁하시겠지요? 그 질문에는 섭섭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제는 숭궁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소, 나라를 비운 지 오래되었으니 돌아가야 하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광궁과 함께 떠날 것이오. 하지만 내 평생 이곳에서의 며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오. 황제의 눈빛은 그윽하게 연화와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고 소박한 밥상을 나누며 쌓은 정은 깊고도 진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세 사람은 다가올 이별을 예감하며 고요하고도 애틋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밝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산골 마을의 하늘은 티 없이 맑았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은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연안의 집 마당까지는 관군들이 도열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들의 갑옷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쳐 번쩍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서 이 산골 마을 역사상 다시는 없을 귀한 분의 행차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한 물을 떠놓고 떠나시는 님의 앞길이 평안하기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시원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방 안에서 황제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입고 있던 남루한 옷 대신 관군들이 밤새 공수해온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 있는 비단옷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상투관을 쓰고 허리에는 옥대를 두르니 이제는 정말로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의 모습이 완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연하와 할아버지가 기억하던 그 따뜻하고 인간적인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팻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에 서 있는 연화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지만 두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연화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황제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연화 낭자. 그대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내가 기력을 되찾아 무사히 환궁하게 되었소. 내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소. 궐에 돌아가서도 이 산골에서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황제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전하,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산속에 사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부디 옥체만강하시어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전하께서 무사히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기쁨이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제는 뒤에 서 있던 내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관이 비단으로 감싼 묵직한 함 2개를 가져와 황제에게 건넸습니다. 황제는 그 중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작은 성에요. 금은 보화로 그대들의 마음을 값을 수는 없겠으나 이 마을이 겪은 소란과 그대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오. 이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몇 년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는 교지와 흉년에 대비할 곡식을 살 수 있는 증서가 들어있소. 이장에게 전하여 마을 사람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입도록 하시오. 마을 전체를 생각하는 황제의 세심한 배려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어 황제는 남은 하나의 함을 연화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화 낭자, 그대를 위한 것이오. 낭자가 약초에 밟고 사람 살리는 일의 뜻이 기품을 내익히 보았소. 이 안에는 궁중 내의원에서만 보는 귀한 의서들과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약재의 씨앗들이 들어있소. 부디 낭자의 재능을 꽃피워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의원이 되기를 바라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선물이었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하,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이 귀한 뜻을 받들어 평생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제는 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징표요.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을 것이요. 그때 이 패를 들고 관아나 한양을 찾아오면 내 언제든 그대의 힘이 되어주겠소.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내 마음 한 자락은 항상 이 산골 마을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해 주시오. 연화는 옥패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제의 따뜻한 눈빛과 그가 남긴 약속은 연화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벅찬 희망과 믿음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산골짜기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뿌우 하는 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황제는 준비된 가마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연안의 집과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낡은 초가집과 정겨운 돌담, 그리고 자신을 배웅하는 두 사람의 모습. 그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출발하라. 대장의 호령과 함께 기나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황제의 행렬은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와 할아버지는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렬이 완전히 사라지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연안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놀랍게도 칠성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갓 쪄낸 떡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화야,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생사람을 잡을 뻔했구먼요. 임금님께 혼쭐이 나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요. 이 떡 좀 드시고 노여움을 푸셔요. 칠성내의 사과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칠성내를 받아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연화에게 다가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정겨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절은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연한의 집은 황제의 명을 받은 목수들이 내려와 튼튼하게 보수해 주어 비가 새던 지붕은 말끔한 기와 지붕으로 바뀌었고 무너진 담장은 반듯하게 다시 쌓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황제가 내린 세금 감면 혜택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날의 일을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오셨던 분이 임금님이셨다지. 연화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에 큰 복이 오지 않았을 거야. 연화는 마을의 자랑이자 복덩이가 되었고 모두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황제가 선물해 준 의서들을 밤낮으로 탐독하며 의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산을 타며 희귀한 약초 씨앗을 심고 가꾸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며 사람의 몸과 병을 다스리는 이치를 깨우쳐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욱 야무져졌고 그녀가 달인 약을 먹고 낫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용한 의원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결코 거만해지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주었고 멀리서 찾아오는 병자들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산속에 피어난 하얀 연꽃처럼 맑고 고결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맑게 부는 날이면 연화는 약초를 캐러 갔던 그 바위 너덜지대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처음 그분을 발견했던 그 자리, 차가운 눈 속에 쓰러져 있던 그곳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위에 걸터 앉아 멀리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도 만백성을 어루만지며 태평성대를 열고 계시겠지. 비록 몸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연화의 마음은 충만해졌습니다. 스쳐 지나간 바람결에 그분의 따뜻했던 목소리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산골 마을에 다시금 밤이 찾아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집집마다 하나둘 불이 꺼지며 평화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널어놓은 약초들을 거두어들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그날 밤마당을 비추던 황제의 눈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그 며칠간의 기억은 이제 연화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연화는 약초 망태기를 메고 산에 오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길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산골 소녀 연화와 이름 모를 귀한 손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하게 하고 진심 어린 정성은 신분조차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의 따뜻한 약차 향기와 같은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